저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이 작은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얇고 작은 책인데 이 책을 쓰는데 혹시 얼마나 걸렸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 이런 거 뭐 선물 준비된 거 있나요? 이 책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3년.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전 이게 쓰다가 멈추고 혹시라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 이제 뭐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이럴 땐 제가 가끔 보는데 정말 제가 쓴 책을 스스로 읽다가도 울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참 마음이 힘든 책인데요. 읽어보셨던 분들 중에 많이 힘드셨다면 제가 마음의 위로를 같이 보내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PPT 넘기는 거를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나는 알 수 없구나. 이거를 오늘 하나 딱 알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볼 때 강의는 원래 들으면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정말 저렇게 딱 이야기하시는 대학생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내 강의에 되게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짧게 영상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청주에서 작년 5월 12일에 두 여중생이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의붓 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었고요. 그 친구의 다른 친구도 같이 그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에 둘이 손을 잡고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는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저렇게 시위도 하고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해왔고 이번 주 토요일도 저는 이제 가서 시위를 할 건데요. 친족 성폭력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줬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죽어가는 소녀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잠깐만 정말 30초 동안이라도 그 청주의 두 소녀 지금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잠깐 묵념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그리고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우리 잠깐 30초만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뭘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되게 열심히 제 책을 읽은 학생들이 모여서 저를 초대해서 가서 강의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한 학생이 정말 되게 진지하게 한 남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작가님 정말 제가 분명하게 안 건 제가 정말 페미니스트들과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책도 찾아서 읽고 강의도 열심히 찾아다닌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안 건 내가 여성들만큼 여성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젠더를 가진 사람이 겪는 만큼 그 고통을 알 수는 없다는 걸 오늘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정말 너무도 솔직하지만 너무도 훌륭한 강의에 대한 평가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서 어떤 지점을 내가 알 수 있었고 그런데 내가 어떤 지점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알 수 없구나.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마지막에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알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특히 여기가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을 한 게 작년이었나요? 그죠? 작년에 요청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시민으로서 이 젠더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타인의 삶과 어떻게 내가 연결 감각을 유지할 것인가, 찾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곳에서 성폭력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나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들이 러시아 군에게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녀들이 무서워서
일부러 막 안 예쁘게 하고 다니려고 하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안 보이려고. 저는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일인데 뭐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오늘 당장 나도 뭐 이상한 게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남 일이 아닌 거죠. 우리도 그들에게 연결된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지 생각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다른 그림 찾기가 있어요.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네, 하나는 은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하나는 김영서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 책을 10년을 걸려서 썼고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애를 써서 소중하게 쓴 책이겠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내지 못했었어요. 은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 저의 필명이었는데요. 늘 이제 강의나 대중 강연회를 가면 저는 네, 은수연입니다 이러면서 했어요. 저의 이름은 김영서인데요. 그때는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나를 가려야 하지? 라는 생각에. 그런데 서지영 검사의 미투가 있고 김지인 씨의 미투가 있으면서 사회가 조금씩 인식이 변해가는 걸 전 느꼈어요. 여러분 인식이 변해가는 걸 느끼셨나요? 일상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곁에서는 나도 사실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동료나 친구나 또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이 책을 김영서라는 이름으로 내고 난 다음엔요.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여기저기서 누나 사실은 우리 아내도 그런 일이 있었대. 누나 사실은 저희 여동생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여러분도 얘기하기 안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연결 감각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는 저 사람이 내가 피해나 아니면 내가 성적인 어떤 소수자나 내가 어떤 약자거나 내가 사실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더라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딱 생긴다면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바시 아까 영상 보셨지만 세바시에서 썸네일에 제목을 저렇게 단 거예요. 26년 숨겨왔던 내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밝히는 이유? 저 저렇게 제목 낸 적 없어요. 저의 제목은 그녀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잘 들을 것인가였는데 결국 방송은 뭐죠? 클릭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뽑는 거예요. 전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방에서 N번방까지 그녀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민으로서 그녀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기 혹시 나 이런 힘든 일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성폭력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울었어요. 많이 아프고 힘들고 막 맞고 이러니까 울었는데 울면 운다고 더 맞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부터는 거의 울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데 울 수 없는 상황은요. 저는 그래서 친족 성폭력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고 병원을 가고 그러지만 그곳에서 나의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는 제가 다니던 때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금은 의무 교육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던 시절이니까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제 입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겪는 일이 뭐지?
그래서 저는 요즘 세대들은 굉장히 부러워요. 부럽기도 하고 그 용어, 내가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족성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 안에 있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보셨죠? 정인이 사건 났을 때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사실 그 아이 하나 죽었다고 우리가 그 아이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가 놓칠까 봐, 흘려보낼까 봐 그 귀한 생명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폭력과 학대가 있는 곳에 약자들이 그냥 아무도 없이 존재하는 건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재수 없어서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구나 라는 감각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 강의는 너무 무겁지만 저는 사실 잘 울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선생님들 언제든지 들으시다가 나 너무 듣는 게 힘든데 이러시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밖에 환기도 좀 하시고 이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원들 강의를 하거나 뭐 이제 국방부에서 선구충 상담관들한테도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3시간, 4시간씩 막 강의 들으면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힘들대요. 내용이. 그래서 중간중간 환기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은 일반 대중 강연이라 조금 힘든 거 많이 뺐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손 들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저의 폭력의 히스토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아빠에게 굉장히 많이 배를 걷어차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맞고 계속 맞아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합의혼하려고 증거 사진을 모아놨던 걸 제가 어른이 돼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온몸이 정말 이렇게 아예 보라색, 남보라색 그런 걸로 변해 있는 상태를 봤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엄마의 몸에 있던 저는 어땠냐면요. 제가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같이 맞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니까 조그만 태아가 그 안에서 탯줄이 꼬인 채로 이렇게 하얗게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것도 엄마가 화장실 가고 싶나? 이러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제가 나오고 울지 않고. 사실 아기들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호흡을 쉬지 않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막 응급처치로 막 이렇게 울게 막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살려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몸 안에서 태아가 폭력에 노출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그냥 저는 삶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외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롭게 챙겨주셨어요. 물에 씻기지 않았대요. 그냥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서 가만히 고이 모셔놨었다. 근데 너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정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진짜 저희 친할머니는 또 외할머니와 굉장히 달랐는데 친할머니는 아빠라는 괴물을 길러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키웠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1년, 2년 정도 친할머니 집에 이렇게 보내졌던 적이 있는데 친할머니는 늘 먹는 걸로 차별을 심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외할머니 집에서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아 봤다가 친할머니 집에 갔을 때 거기가 여기 가까운 데네요. 어디지? 임실? 이쪽에 있는 시골 할머니네 집에서 한 1년 정도 살게 됐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너무 낯선데 할머니가 먹을 걸로 막 차별을 하는 거예요. 고기도 안 주고 밤 같은 걸 삶으면 저 통실통실한 건 누구 주는지 알아요? 오빠, 남동생. 그리고 저는 숫자는 맞춰주는데 이런 거 막 삐쩍 마른 거. 근데 배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차별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할머니가 밤을 삶아놓고 외출을 하셨길래 동네 애들을 불러서 다 먹어버렸어요. 약간 저는
그 상처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분투하는 삶? 근데 사실 너무 슬프죠. 그때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먹는 걸로 차별을 받는다는 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연세가 좀 있고 아니면 요즘 제가 20대, 30대 강의를 해봐도요. 그 여성분들도 오빠가 차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특히 집에서 굉장히 사소한 먹는 거나 그런 걸로 차별받을 때 사실은 제일 서러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강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은 뭘까요? 요강으로 할 수 있는 뭐 요강을 던지나요? 요강으로 제가 사실 친할머니한테 요강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을 당했을 때 제가 이렇게 기절했나 봐요. 제가 그 순간이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이 순간을 보고 너무 놀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시골에 가서 잠깐 살 때 그때는 사실 요강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친할머니가 저에게 매일 요강을 씻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애는 어때요? 그거 까먹잖아요. 아침에 이제 저게 씻어 있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저를 마당으로 끌고 가서 요강에 있는 오줌을 입에다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약간 그런 순간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가해자까지를 키워내는 어떤 부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정말 친할머니에게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왔는데 보내지 않아서 제가 9살에 겨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만 아니라 요즘도 왜 그러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입학 통지서가 갔는데 학교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요즘은? 그래도 국가가 개입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는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학교를 가지 못한 채 있었어요. 사실 아이가 어떻게 가겠어요, 학교를. 그런 다음에 사실 겨우 저희 엄마가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다니면서요. 정말 많이 맞아서 제 결석은 다 맞아서 너무 힘든 날 못 갔어요. 그런 잦은 결석이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저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학교에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성적이 좋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아이는 문제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교육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어. 굉장히 무정부 상태가 저의 초등학교 시절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겨우겨우 합의 이혼을 해서 헤어졌었는데 저희 아빠가 어느 날 엄마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막 두들겨 패고서 나랑 재결합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러면 대부분 재결합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선생님? 안 하지 않나요? 안 하죠. 안 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저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0살 때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사람이고 그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엄마에겐 절대적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엄마가 경찰을 몇 번 불렀어요. 경찰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그냥 좀 이렇게 둘이 좀 그만 싸우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때는 그냥 갔어요. 경찰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어떤가요? 여기 광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여전히 그냥 그만 좀 하시라고 이러고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가정 내에서 아니면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젠더 폭력이 일상 속에서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어떤지. 옆집에서 싸움 소리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옆집에서 누군가 심하게 맞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신고는 해봤는데요. 선생님들 신고할 때 걱정되시죠? 그죠? 옆집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신고했다고 알게 되면 나한테 뭔가 해코지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들어서 조심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른 사람을 직접 개입해서 뭔가를 할 수 없어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들을 돕는 것은 연결 감각에서 아주 작은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보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사실 아빠가 막 패고 있다고 그 집의 자식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쉬울까요? 오히려 이웃인 우리가 해주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시민 감각을 갖는다는 거, 연결 감각을 갖는다는 건 제가 이제 친한 후배 하나가요. 어느 날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에 어떤 남성 둘이 여자 하나 완전히 꽐라돼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의식이 거의 없는, 술 먹고 의식이 거의 없는 여자를 둘이 부축해서 이렇게 가더래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데 제 후배가 자기 오피스텔도 아닌데 거기 그 여성이 안전하게 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계속 뒤에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왜 따라갔냐면 이 남자 둘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이상하더래요. 얘 완전 막 간 거 같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얘네 집 어딘지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보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제 후배가 그 오피스텔, 남의 오피스텔까지 따라 들어간 다음에 그 경비 아저씨에게 여쭤봤대요. 근데 여기 저 남자 두 분 길에서부터 좀 이상했는데 저 여성분이 이 집에 입주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는 분인지나 이게 좀 연락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인터폰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정말 그 끝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성들이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경비원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경찰을 일단 부르고 그리고 경비실에서 거기로 인터폰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폰을 받은 사람이 나 남편이에요 이러더래요. 근데 남편이라고 하면서 둘이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은 거기 오피스텔은 싱글들이 이제 주로 사는 직장 근처에 그런 데였어가지고 이상해서 경찰을 끝내 부르고 그 경비원이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여성 혼자 있고 그 남자 둘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하다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와서 그래서 쫓아가고 제 후배가 자기는 근데 그 뒷길을 계속 따라가는데 너무 두려웠대요. 사실 무섭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쉬운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근데 순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이 쿵쾅거리지만 용기를 낸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집에서 나는 어떤 폭력, 길거리에서 어떤 젠더 폭력을 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주고 도움을 줄 게 없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선 위기 상황일 때는 사실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분이 여자한테 엄청 맞고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에 서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한테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 순간에는 112에 신고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대부분은 멈춰요. 누군가 나의 폭력을 관찰하고 있다. 누군가 내가 당하는 폭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까지는 나의 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국어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름방학에 편지를 써주셨는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영수야, 너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데미안 같구나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건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달은 건데요. 그 당시에는 저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기 데미안은 어떻죠? 고뇌하는 인간이잖아요. 방황하는 인간이잖아요.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알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다 그걸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다른 어떤 국어 선생님께서는
영수야, 너는 무슨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는 예수같이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얼굴의 인상이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어땠냐면 고마웠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주는 누가 있구나. 느껴주는 누가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관찰하면요, 보여요.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교제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가정 폭력을 당하는 내 이웃이 있는지, 아동학대를 당하는 또 어린아이가 있는지 동네에서도 관찰을 하다 보면 보여요. 그럴 때 그들에게 내가 보니까 지금 마음이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혹시 도울 게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오지랖 같지만요. 이런 오지랖은 좀 부려보자고요. 그리고 어떻죠?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계속 다니면서요. 너무 집에서 많이 맞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공간은요. 여자 목욕탕이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절대 들어올 수 없고, 또 학교는 아빠가 들어와서 저를 때릴 수 없어요. 저를 성폭력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볼 때는 야, 너는 공부를 잘했나 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너를 그렇게 예뻐해 준 거 보면 이러는데, 전 정말 부모복 빼고 다 있어요. 인복은.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고 좋아해 주셨고, 진짜 왜 학교 다닐 때 뭐 또라이 같은 선생님들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많이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내가 공부만 하면 학교에서는 뭔가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내가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구나, 이걸 느꼈던 곳이어서 제가 학교라는 공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방학을 되게 기다렸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안 그런가요? 그리고 개학 오면 막 싫고.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정말 방학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개학을 엄청 기다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참 슬프다. 보통 사람과 너무 다른 삶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조금 사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작은 부분을 차이를 느껴주면 사실은 알아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자 화장실 겁나 좋아했어요. 지금도 저는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 이런 곳이 제일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강남역 때 깨졌죠. 여자 화장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남성들은 저희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강남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2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제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나는 이제 강남역에서 화장실 안 가잖아. 여기서 어떻게 화장실을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서울에서 공중 화장실을 간다는 건 공원 같은 데선 절대 안 가요. 공원 같은 데선 거의 안 가고, 어쩌다 지하철 역사 인근에 그런 데 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중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서 밖에 문을 먼저 잠그고, 그러니까 여기를 다 하나씩 문을 다 발로 차서 열어보고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겨우 사용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을 가는 건요, 사람이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두려움을 가지고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제약이죠. 제약.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기본적인 걸 막는 거죠. 저는 그나마 그 당시에는 안전한 공간이어서 제가 정말 화장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저에게는 어떤 곳이었냐면, 사실 여러분은 집이 어떤 곳인가요? 이제 가면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발 닦고 자야지. 그리고 나를 위로 내가 뭔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저는 정말 감옥 같았어요. 감옥 같았고 형틀이 놓여있는 정말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요, 집을 나온 이후에도, 그러니까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도 일상의 공간이 편해지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저는 친구들과 같이, 편안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같이 살았는데도 제가 외박을 죽도록 많이 하는 거예요. 괜히 도서관에서 24시간 도서관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괜히 그때 당시에는 24시간 하는 영화관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밤새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냥 집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 그리고 어떻죠? 계속 폭력을 경험하던 사람은요, 그 폭력이 없잖아요. 제가 가는 공간에 굉장히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맨날 맞던 애가 맞는 일이 중단됐을 때 너무너무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저는. 근데 저는 정말 인복, 아까 얘기했죠. 부모복 빼고 다 있다고. 제 친구들이나 저의 친한 언니들이나 저의 남자친구들까지도 다 어땠냐면 그걸 굉장히 잘 견뎌줬어요. 전 진짜 이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상의 공간이 편해지기까지 저는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지내야 하는 방, 내 침대, 내가 살면서 집에서 뭔가 밥을 해먹고 지내는 공간이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걸 이 몸이 느끼기까지 10년 이상 걸렸어요. 집은 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선생님들 이런 게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그런 공간 안에서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게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였어요. 혹시 아시나요? 김부남 사건. 예, 이분도 남원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곳에서 본인이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당했던 일, 그 사건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분이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한 채 사셨던 거죠. 그러다가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나는 사람 아니고 짐승을 죽였다고 했어요. 짐승을. 선생님들은 이분의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전 사실 완전 공감되고 완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저를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하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기절을 하고 깨어나고 또 맞았던 그 기억들이 안 나는데 얼굴은 이미 못 알아보게 막 부어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고 오늘 나를 막 기절할 정도로 때리고도 뭐 목사, 직업이 목사였던 건 아시나요? 가해자가.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 막 낮에 막 저녁 먹고 막 한 차례 때리고도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고 정말 100% 저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게 92년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그 김보은, 김진관 사건. 저 때는 피해자의 이름을 저렇게 그냥 막 썼어요. 지금은 가해자의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저 가해자가 굉장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선 표창도 받았던, 우수 직원으로 표창도 받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딸을 오랜 시간 성폭력해왔죠. 오랜 시간 성폭력을 했고 그 사람이 성폭력을 계속 하는 동안 이 소녀는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찾아가서 말을 해요. 이제 성폭력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 둘이 사귀게 허락을 해달라. 이제 어린애들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죠. 성폭력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밤 늦은 시간 모르는 사람한테 폭력을 막 구타를 당하면서 강제적으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에서, 일상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실은 성폭력인 거거든요.
이 김보은, 김증관 사건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건 이들이 뭐로 만들려고 했죠? 이거를 살인 사건이 이제 어떤 외부에서 침입자가 있어서 도둑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난 것처럼 꾸미려고 했었는데 그게 들키게 되었고 저 둘이 가해자를 죽였다는 게 다 범죄로 인정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저 뉴스를 봤어요. 고등학생으로 제가 가해자와 집에 있다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제 감각이 어땠겠어요 그때? 정말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망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쨍 하면서 이게 왜냐면 그때 저는 제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죽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죽일 수도 있는 범죄야? 가해자가 죽어야 되는? 그리고 왜냐면 저 때 당시에 저 사건으로 저 두 사람이 막 사형에 막 처해지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범죄는 가해자가 죽어야 되는 범죄구나. 가해자가 우리 아빠 지금 저한테 맨날 협박하면서 지내고 있던 때인데 너 지금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던 때인데 그리고 너 그렇게 자살하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서 죽는데 짐은 다 지우고 죽어. 아무도 못 찾게. 이렇게 말하던 가해자와 살고 있을 때 저 뉴스를 보는 저에게는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녀들의 어떤 저 목소리, 그녀들의 삶과 제가 연결되면서 내가 탈출해야겠다.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 근데 여러 번 탈출 시도하고 맞고 끌려가서 다시 죽을 정도로 맞고 다시 잡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정말 지금도 생각하기가 싫으네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탈출을 꿈꾸면서 제가 탈출을 성공했을 때를 저는 뭐에 비유하냐면요. 그 성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이렇게 탈출을 하거든요. 전 거의 그 급이었던 것 같아요. 엑소더스. 그래서 정말 이건 난 탈출이다. 가출 아니고. 전 가출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가해자는 저를 가출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탈출을 했죠. 그리고 제가 첫 탈출에 실패했을 때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제가 탈출해서 종각에 있는 지하 상가에서 대학교 1학년인데요.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정말 날씨도 화창하고 너무 제가 기분 좋게 알바를 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알바하면서 이제 옷가게에서 옷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쪽 문으로 아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집을 가출한 지 한 달 됐을 텐데. 저 진짜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고 딱 몸을 돌렸는데 이쪽 다른 쪽 문에는 저희 엄마와 남동생이 거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끌려갔어요. 끌려가는데 제가 정말 그 종각 지하 상가의 한복판에서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정말 입에 담지도 않아봤던 말을 했어요. 저 아빠한테 강간당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던 때여가지고 저 아빠한테 강간당했어요 막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긴 했어요. 조금. 그런데 가해자가 한마디를 했죠. 내가 얘 아빠야. 얘가 가출해서 내가 잡아가는 거라고. 이러니까 거기 둘러쌌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부장제의 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아빠한테 강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비켜주더라고요.
가해자가 저를 끌고 가도록. 선생님, 저는 이제는 그런 사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맞나요? 그죠? 네. 저는 이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지금은 저런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먼저 손 내밀고 도와줄 수 있고 경찰에 신고도 해주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랬으면 작년 2021년 5월 12일에 죽은 그 두 소녀는 하늘나라에 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저는 그 둘을 생각할 때 내가 심리상담사로 일하는데 그 아이들을 상담했다면 서울에 있는 쉼터라도 알려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좀 탈출을 시켜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결 감각을 잘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러면 사실은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잘 모르겠으면 1366이라도 그냥 전화를 해보세요. 1366 아니면 112라도. 그래서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고. 그러시면 그 시민 감각에서 처음으로 하나 일단은 되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때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시민들이 저의 탈출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지를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제가 몇 번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가고 또 맞고 이러다가 이게 성공했던 곳인데요. 저 장소가 남원에 있어요. 남원에 거기 유원지 있는데 아세요? 거기 그 유원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 여관이 하나 있어요. 모텔이. 근데 저곳으로 가해자가 저를 끌고 가서 가둬놓고 막 때리고 너 가출했을 때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제가 혹시 어디에 이제 상담하거나 그 피해를 얘기했을까 봐 두려워서 저기 모텔에 가둬놓고 이제 막 저를 때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술 마시는 척을 했어요. 그냥 막 소주를 막 이렇게 저한테 먹이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술이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소주를 먹는 척하면서 사실은 저는 생수를 마시면서 정신을 맑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난 탈출할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저렇게 못 산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마음속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탈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모텔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탈출할 루트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가해자가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요. 저 때가요. 94년이에요. 1994년. 되게 옛날이죠. 네.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 없고 빨리 뭔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싶은데 모텔 안에는 전화기는 없었고 인터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저 납치됐어요. 이렇게 하고 딱 끊었어요. 여러분 모텔 주인이 납치됐다는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잘 해줄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러면서 저 때 94년이라고요. 지금은 좀 더 잘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경찰에 신고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인터폰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1시간쯤 아마 이렇게 엎어져 있었을 거예요. 술 취한 척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옆에 방에서 정말 이렇게 발바닥 운동화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냥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왔다. 근데 제가 그 안에 있다가는 사실은 경찰이 뭐 나와보세요 이러면은 내가 괜히 가해자만 나가서 또 이 사람 목사라고 했잖아요. 엄청 뛰어난 언변으로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고한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해자에게. 그러고서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려고 밥 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왜냐면 가해자가 제가 이제 뻗팅기는 거, 그리고 절대 얘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다가 얘가 밥 먹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을 돌이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을 낮췄을 때 제가 문을 열고 딱 섰는데 문 앞에 정말 하얀 운동화를 신은 아저씨가 딱 서 있는데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사복을 입은 사람인데 경찰이구나.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에요 이러고서는 막 달렸어요.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달려 나가서 이 모텔 앞에, 저는 경찰차가 와 있었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냥 다녀가시는 어떤 관광객의 차에 딱 올라타서 그냥 문을 열고 올라타서 저 경찰서로 데려다 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 관광객 이제 젊은 부부랑 어머님이 저를 정말로 경찰서에 데려다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만 해도 어때요? 시민들이 없었으면, 그런 도움을 주는 시민이 없었으면 저는 거기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 여관 주인이 납치됐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데 112에 경찰에 신고해줬고요. 경찰이 그래서 왔고, 그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태워달라고 아무나 그 관광 온 시민한테 탔을 때도 그분들이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왠지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요? 어렵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경찰서에 갔을 땐요. 경찰서에 갔더니 어떻겠어요? 가해자가 잡혀와요. 이제 좀 있으면. 가해자 잡아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경찰서에 와서 제가 여러분처럼 의자에 잘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못 앉아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가해자가 찾아오면 저를 죽여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있어도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요. 저는 어떤 경찰 아저씨의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러는데 어떤 서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서장님이 있어요. 그 남원경찰서의 서장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아유, 우리 경찰서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서장실이라고 이러면서 저를 서장실로 안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장실에서 이제 쉬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진술을 받는 동안, 여러분 경찰서 가보신 분 계세요? 경찰서 가면요 되게 무서워요. 일반 시민들이 가면 엄청 무섭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사실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사실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지금도 사실 그래요. 아동의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든지, 아이가 말을 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지? 사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우리 아빠가 날 죽인다고 하는데? 말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 가방을 빼앗기면, 누군가가 도둑질하면 그 사람한테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람 잡아놓고 이럴 때 내가 부끄럽나요? 안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몸이, 나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성폭력이라는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수치심과, 특히 가정폭력일 때, 친족성폭력일 때 가정을 무너뜨린 것 같은 죄책감까지 안아가게 되는 걸까요? 전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진술을 할 때도 저를 사건 담당했던 경찰관님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있었어요. 그때 94년인데
여자 순경 같이, 그리고 저와 함께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애도 키우고 있는데 아니야. 그 사람 정말 아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근데 저는 제 동생들도 그리고 엄마도 아프시고 오빠도 이제 학교 가야 되고 이런데 그냥 아빠가 저를 찾아다니고 잡아가지만 않으면 그들끼리 그냥 살게 놔두시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처벌받지 않고 그냥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사관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너가 처벌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가 이거는 특별법이라는 걸로, 그때 딱 1994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되던 시기예요. 특별법 때문에 이거는 네가 신고를 취소한다고 해도 이거는 비친고죄로 특별법에 의해서 너희 아빠가 벌을 받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때요 정말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질까 봐 마음이 아팠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이 가해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너무너무 죄책감을 가질 상황이었는데 국가가 나를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여태까지 공권력 안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무정부 상태를 살던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국가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정부에 속한 어떤 시민이라는 것이 딱 체감되는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검사도 정말 잘 만났어요. 저는 부모복 빼고 정말 다 있어요. 경찰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 있었죠. 검사님은 저를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에게 이 사람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뭐 호적을 파줄까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감각 있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절대 재판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게 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정말 가해자를 경찰서에서 본 이후로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기도 하고요.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탄원서 쓰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저 때는 그때 사건이 막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또 뭘 했냐면요. 청와대에 편지를 썼어요. 그때 당시가 김영삼 정부였어요. 그래서 손명순 여사님이 영부인으로 있을 때인데 편지를 써서 제가 이런 아빠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저를 잡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되게 정말 순박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청와대에 전달이 돼서요. 청와대에서 이 사건이 정말 진행되는 건지를 경찰, 검찰 이런 데까지 다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그러고서 이 사건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나중에 신고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저에게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었어요. 저는 그래서 시민들의 도움, 그리고 공권력에서도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도 그때 당시에 저는 9년이 넘게 당했는데 이 가해자는 7년 반밖에 안 살았어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사실. 억울하지만 그때 당시 형량으로는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고 제가 아는 법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형량으로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영서 씨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는 굉장히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디지털 성범죄 뭐 이런 것들, 친족 성폭력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들 형량 한번 보세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사회 인식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체계 안에까지. 그래서 사실 판사들의 변화가 더 느려요. 시민들의 감각보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이 연결 감각에서 또 하나 해주실 건 뭐냐면요. 그런 기사들이나 또는 그런 청원, 글들이 나올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거예요. 청원 같은 거 볼 때 또는 서명하는 거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그 작업들을 함께, 사실 댓글 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을 좀 꺼려 하시는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그냥 보고 아유 쯔쯔쯔 안 됐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실어서 글을 한마디 남기거나 동의합니다 눌러주거나 국민청원에서 관련된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연결 감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을 가면 이렇게 탈출에 성공하기까지 있었던 분들이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선생님들께 늘 강의장에서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 늘 부탁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가 뭘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 112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누군가의 폭력의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때 용기 내서 112 한번 눌러볼까? 글자 3개 눌러주면 돼요. 112. 그러고서 여기 어딘데요? 이런 폭력 상황을 제가 봤어요. 좀 출동해서 관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저는 의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폭력은 강조점이 찍혀야 되는 건 사실 폭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제가 예전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강의를 하러 이렇게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사건에 관련된 기사나 긴 글을 읽어보신 적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몇 살 때쯤인지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둔 남자 직원분께서는 손을 들더니 전요 20대 때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 아시나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썬데이 서울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삐쭉삐쭉한 걸로 해서 강간 이런 식으로 해서 써있는 기사들을 보았고,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성적인 내용처럼 포르노그래피처럼 다루는 기사들을 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동시에 한 20대 정도의 여성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저는 성폭력이라는 어떤 뉴스를 처음 보게 된 게 어디선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하기 대회를 한다라는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1회 기획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획도 하고 그 행사를 거기에서 말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떨렸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저희 친구들하고 막 야 이거 해도 될까? 안전할까? 막 우리 그러면은 떼아뜨를 출하는 극장을 빌려서 연극하는 소극장이거든요. 거기를 빌려서 한 200명 내외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휴대폰은 다 일괄 걷자. 그리고 참가자를 모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왜 참가하고 싶은지를 사전에 다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서 막 다 스크리닝하고 안전한 사람이라고 저희 딴에는 너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1회를 했었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성폭력이라는 뉴스를 봤다는 20대를 보면서 이 60대 썬데이 서울에서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다 접했던 분과 20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 그러는 것이 딱 이렇게 교차되는 걸 보면서 자 지금 보세요. 두 사람이 성폭력이라는 사건을 보는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를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성폭력은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섹슈얼한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바이올런스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 폭력. 그래서 우리의 강조점이 이곳으로 옮겨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사실은 피해자들도 같이 그 과정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세바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안 했어? 라는 말을 사실 저도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상담학과 교수한테 진짜 인간, 사람한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저 사실 아빠한테 강간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성폭력이란 단어가 없을 때 강간이란 어휘는 굉장히 세요. 근데 그걸 어린애가 가서 교수에게 말했는데 그 교수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러면서 잠깐 저쪽에 가서 쉬고 있을래? 이랬고 저는 사실 집을 탈출해서 그 교수를 찾아갔던 거였는데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다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은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말 안 한 거면 얘도 즐긴 게 아닐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좌절했어요. 좌절. 그때 근데 제가 포기했다면, 탈출하는 걸 포기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뭔가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것은 그 가해자의 주먹과 발길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서럽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왜 그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은 나에게 던지셔야 돼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니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같이 토요일마다 시위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심지어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성폭력이 시작되었고 더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을 굉장히 또렷하게 하는 사람인데요, 해리 장애를 겪으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이 뭔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몸이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날 때 그 답답함을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리 장애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나 폭력 피해가 있었고 분명히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시간이 완전히 이렇게 칼로 도려낸 것처럼 도려내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피해자에게 던질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해자나 아니면 나에게 던져서 내가 그 피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왜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앞에서 말할 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경찰 아저씨가 정말 94년에 그런 난 경찰이 있네요. 그분이 이거 네 잘못 아니라고. 네 잘못 아니라고 하셨어요. 남원에 계신 경찰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작년인가 찾아가서 직접 만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저 노신사가 돼 계시더라고요. 중년의 노신사인데 그분이 경찰에 여전히 계셨고요. 그분과 만나서 제가 근데 그때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게 수사를 하셨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저는 수사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매뉴얼은 그때도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도 사실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강연들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치심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할 때 그 사건을 인식하는 나의 마음이나 내 생각, 속 깊은 곳의 생각은 어떤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김지은 사건이 났을 때요. 김지은 씨의 사건이 났을 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분을 불륜 프레임으로 묻고
그 여성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나요? 전 그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안희정의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 그 여성은 그 두려움이요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무게를 덜어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기사와 관련된 댓글들이 한 번씩 기사 나오거나 이럴 때 댓글들이 엄청 공격적이고 너무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있는 걸 볼 때 저는 사실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기사들을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럴 때 우리가 선풀도 달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플을 이기는 선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저희 집에 태어날 때 저는 이런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걸 1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해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평범하던 아이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투사같이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이 삶이 저는 지금도요 굉장히 어떠냐면요, 저의 그 해맑음이 여전히 있어요. 해맑음이 여전히 있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요. 어떻게 하면 빨간 날 더 찾아서 놀지? 이러고요.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그러나 없고 이런 그냥 평범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요, 또 그런 피해를 겪을 어떤 빌미를 줬던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도 언젠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사실 내가 감성을, 성인지적인 어떤 감수성이 순간 무너지면 나도 어느 순간 가해 발언을 한다거나 가해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폭력 예방 강의를 하지만 늘 깨어 있으려고 해요. 내가 농담에 그런 걸 담았나? 아니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연결 감각을 갖는다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찾아내서 하는 것까지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지 못했을 것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집 나와서 처음 느낀 자유, 이게 뭘까요? 뭔지 아시는 분? 네. 맞아요. 머리 자른 거. 책 읽으셨나요? 역시. 맞아요. 저는 정말 싫어요. 가해자가 저의 머리를 감는 날, 머리를 자르는 거, 뭐 이런 걸 다 통제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굉장히 그런 거 예민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일주일 동안 못 감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사람의 심리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그 안에서 통제받고 있는 아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던 제가 집을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 가서 긴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단발로 잘랐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자유. 내 몸에 내 머리카락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 굉장히 사소한 건데요. 선생님, 그게 자유를 이렇게 느끼게 해줄 거라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자유를 느끼고 집을 나와서 계속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넘어져서 다쳤었는데 여기가 막 까졌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밴드로 감싸놓고 이러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빨리 물에 많이 씻고 소독을 한 다음에
맑은 공기에 그냥 좀 방치하는 편이에요. 상처는 깨끗한 시공간 안에 노출시킬수록, 안전한 시공간 안에 노출시킬수록 잘 아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에 친구들하고 작은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내가 말하자면 머리 자르고 자유 느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화가 많았어요. 화가 많지 않겠어요? 그 시간을 살았는데 화가 엄청 났어요. 지금 겨우 사람 꼴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정말 제 책에도 맨 끝에 썼지만 제 남자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너무. 헤어졌지만 너무 고마운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저의 모든 그 진짜 이거 욕 아니고 지랄을 다 받아줘서 지금 그 화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의 제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학대받고 폭력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그 화를 뽑아낼,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옆에 있는 내가 견뎌줘야지 이게 아니더라도 집단이든 예술치료든 뭐 몸으로 하는 치료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분노와 화를 뽑아내주는 작업들이 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걸 굉장히 많이 눈물로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전 서강대학교에서 학교 도서관보다 더 많이 있었던 곳이 침묵기도실이었어요. 성당과 침묵기도실. 거기에 콕 박혀서 정말 하루 종일 울기도 했어요. 계속 울다가 또 논문 쓰고. 저는 제 논문 주제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였거든요. 얼마나 울면서 썼겠어요. 계속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어떤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좀 나를 힘들고 귀찮게 할 때 조금만 견뎌주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리고 저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국가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생돈을 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정말 저는 정말 수억 쓴 것 같아요. 제가 버는 돈의 정말 많은 부분을 저의 치유를 위해서 썼어요. 제가 치유되어야 사실은 다른 사람을 덜 찌르고, 제가 치유되어야 제가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제대로 내담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치유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피해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처럼 가난해져요. 전 대학원 2개 나오고 이러는 동안 학자금 융자 여태까지 갚고 있고 집도 한 칸 없고 막 그렇지만 저는 그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충분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고 일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되게 해맑은 아이였다고. 저는 저희 오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죠. 오빠가 운동회를 하는 날 제가 한복을 차려입고 나가던 여자예요. 그래서 같이 뭔가를 공연을 하려고. 그런 정도로 되게 활발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던 애인데, 가해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꺾였었지만 저는 다시 회복해 가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색깔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성폭력이든 트라우마든 모든 어떤 폭력의 피해자들이 치유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치유는 과정이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자기의 색깔대로. 여러분처럼. 그게 저는
이 눈물이 빛을 만나면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눈물에 사실 빛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는 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치유가 삶의 목표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말을 늘 해요. 우리가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건 아까 그 모텔, 가해자가 저를 가뒀던 그 모텔에 있던 장소를 제가 작년에 가봤어요. 작년에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싹 없어졌어요. 저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제가 20년 만에 갔을 때도 그대로 있었는데 철거된 걸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의 한 장이 덮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해자도 죽었거든요. 가해자도 2019년에 죽었고 죽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나는 더 이상 상처에 치유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난 더 이상 이걸로 분노하는 것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챕터는 닫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한 장이 딱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한 인생의 아주 큰 서사를 딱 덮은 느낌인데 트라우마를 경험한, 친족 성폭력을 경험한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면 그래요. 친구들의 생애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정말 전혀 다른 어떤 색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들 결혼하고 뭐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뭐 친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신발을 신고 걷는데 저는 맨발로 걸어 다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삶을 좀 이해해달라고 아니면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삶은 정말 없는 것 투성입니다. 제가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조카들이 제 남동생이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아이를 5 낳으면서 진짜 많죠. 5을 낳으면서 정말 조카 부자인데 저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쉽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을 때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내가 애착 외상이 있구나. 그래서 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로 갈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고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저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인복이 넘쳐요. 그 덕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데요. 어느 정도로 정말 이 친족 성폭력이라는 그 트라우마 상황이 다른 사람과 다른가를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IMF 시즌에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야 너네 부자야? 막 이래요.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저 1997년에 대학원 준비를 해서 98년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아니 IMF 때 어떻게 대학원에 들어갈 생각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 얘기를 하면 막 주변에서도 IMF 때 아빠가 뭐 회사가 망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때 다들 막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늘 힘들어서 IMF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사실 통장이 늘 0원이고
뭐 밥 사 먹을 돈 없는 게 늘 일상이고 이러면요. IMF건 뭐건 그냥 똑같이 지나가요. 그냥 여유가 있던 사람은 IMF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저는 IMF가 있는지도 그때 IMF인지도 몰랐어요. 모른 채로 지나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진짜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 너의 입장에서는 IMF가 아무것도 그냥 아무 감각도 없었을 거라는 건. 예,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막 달이 되게 밉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와, 달 진짜, 와, 저 달빛 진짜, 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거. 그리고 막 아빠랑 딸내미가 이렇게 팔짱 끼고 막 되게 막 기분 좋게 지나가면 막, 와, 막 이러면서 화나고 이런 마음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가해자한테 막 맞고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다들 잠들어 있고 저 혼자 깨어 있었는데 이렇게 창호지 이렇게 문으로 뒷문으로 달빛이 너무 처연하게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오는데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달빛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저 다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비춘단 말이야? 막 이렇게 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그 감정을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딸 이렇게 잘 사이좋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흐뭇하고 좋고 요즘은 그런데요. 옛날엔요 다 의심스러웠어요. 저 집은 진짜 괜찮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너무 막 웃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화나고 막 그 왜 진짜 왜 묻지마 살인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짜증나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의 행복이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저들은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욕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땐 너무 화가 나니까 있으면 내려와봐 씨발 하나님이고 뭐고 내려와서 말을 해봐. 나한테 왜 있다고 아빠를 준 거야 이렇게 막 욕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어찌됐든 큰 존재일 것 같아서 한강에 가서 있으면 내려와봐 막 이렇게 막 했었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마음에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분노를 안고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제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렇고 느끼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억이 떠오르는 한 이건 현재 진행형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제가 한 번은 막 제가 어느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장면 같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나 증명해야 되는데 나 잘 살고 있다고 나 잘 살았다고 우리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데 너 따위가 그랬어도 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막 그 터널을 넘어가는 장면을 꿈을 꿨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기 터널을 막 넘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도 아무도 없을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나 말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러다 꿈이 깼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가해자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 그 기억, 그에게 말하고 싶은 그 억울함 이런 게 현재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감각이. 그 꿈에서 깨어나면 그냥 그 시간으로 그냥 가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해자가 죽었어도 지금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하자는 운동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어떤 선생님께도 얘기 드렸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직까지도 가해자가 이름이 떠요. 싫어요. 그런데 누가 공소시효를 폐지하냐고요. 누가? 저는 국가가 이 과정에서 정말 국가로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원한다면 공소시효를 폐지해주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들이 영원히 가족으로 묶이는, 그리고 정말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요. 정말 징해요.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저희는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도 꺼내서 벌어주고 싶은 판인데.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또는 상담을 하면서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거겠죠. 이런 일들을 지원하는 그들을 위한 안전한 잠자리나 의식주나 의료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에 후원을 하는 거죠. 여기도 아마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는 생활시설이 있을 거예요. 광주에도.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일했던 한국성폭력 상담소에도 그런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늘 얘기 드리는 게 피해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어떤 지원을 하나씩 작게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말할 때 들어주는 것, 그리고 나 그런 얘기 할 때 정말 듣기 힘든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아는 분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데 자기의 20년지기 친구한테 겨우 말했대요. 겨우.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친구가 막 울면서 나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그 삶을 살아낸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20년지기랑 정말 안 보게 됐대요. 그 20년지기가 자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할 거면 만나지 말자 이래서. 근데 이미 알잖아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그분을 만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20년지기 친구가 단절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을 때 특별한 거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정말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조용히 내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손수건 하나 이렇게 조용히 내미시고요. 그냥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잠깐 네 어깨 이렇게 토닥여줘도 돼? 나 한 번 안아줘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그걸 해주시는 정도? 조언? 됐고요.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에게 보내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요 정도 멘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시다 보면 사실은 그분들의 일상이 회복되어 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나의 잘못인가? 나의 재수 없음인가? 내가 왜 말을 못했지? 못했나 안 했나?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예요. 길을 가다가 그때는 이미 제가 성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던 길에 어떤 아저씨가 트럭 아저씨가 저에게 이렇게 오더니 야 너네 초등학교 어떻게 가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저씨가 그럼 너 타고서 알려줄 수 있니?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우리 학교 간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탔어요. 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이 아저씨가 전혀 이상한 곳을 가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저를 갑자기 이렇게 딱 끌어안더니 제 볼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여기가 아주 따가운 그 느낌 알죠?
그 수염, 아저씨의 수염이 닿는 따가운 느낌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제가 막 배운 뭐 태권도, 뭐 발차기, 뭐 이런 거 다 권투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사실 학교 가는 시간에 이제 길에 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저를 진짜 학교 후문에다가 버리듯이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어요. 완전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막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교실에 딱 들어갔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못해. 하면 어떻게 돼요? 왜 탔어? 모르는 사람 차 왜 탔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만 따갑고 말은 못하고 집에 왔어요.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살 때였는데 외할아버지랑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해요.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말하면 혼날 것 같은 것이 피해자에게 와요. 그리고 저도 전설의 고향 세대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막 이렇게 하고 봤어요. 어떠냐면 성폭력 당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들이 에이! 은장도 요만한 거 가지고 사실 칼을 가지고 있으면 가해자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가슴을 찌르고 죽거나 낭떠러지면 떨어져서 죽거나 몸을 더럽히느니 목숨을 잃어야 됐어요. 근데 내 몸이 더러워진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말해도 괜찮은, 말할 때 오히려 격려해주고 정말 잘 말했어,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주는 문화가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사실 저도 겪고 있어요. 지금도 말하면 직장 내에서도 폭력의 피해에 대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다는 거를 제가 체감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도?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바꿔가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친족 성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보면 아동 청소년들은 피가해자 관계가 아는 사람이 거의 90%가 넘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당하는 일보다는 아는 사람. 디지털 세상에서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친족 성폭력 가해자 중엔 이 10명 중에 3명은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그래도 친아빠는 아니지요? 막 이러는데 친아빠예요. 생물학적 친아빠. 굉장히 높은 퍼센트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버지가 97% 이상이 사실은 아버지예요. 가해자 중에 어머니인 퍼센트는 굉장히 낮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외국 사례를 봤던 거고 우리나라 사례도 이것과 비슷해요. 여성 엄마에 의한 피해보다는 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 그래서 Father Daughter Incest라는 책까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지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의 자리에 딱 가면 사실은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은, 나의 일상은 도대체 언제 안전해지나요? 라는 피해자의 질문. 그 빨강망토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맨날 숲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 숲은 위험해. 거기 가면 늑대가 잡아먹어.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숲은 언제 안전해지나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왜 여성들에게 밤늦은 시간은 안전하지 않고 밤 늦은 시간에 똑같이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꽐라가 돼서 힘든데 여성들은 안전을 위해서 택시를 탔을 때도 막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잠을 자면 안 돼요. 일단 전 한번 택시에서 잤더니 아저씨가 내려주면서 아가씨 그렇게 자고 다니면 위험해 이런 말이나 들어야 되고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00원의 재화를 내면 그 똑같은 재화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남성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면서 가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 상황들.
정말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선생님 몇 시죠? 시계가 없어가지고. 네네, 이제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치심의 무게를 낮추는 거.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안한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을 함께 해보실 수 있으면 나중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시위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국회에서도 하고 저희가 광화문에서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저 중간에 수줍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저희가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이 저렇게 길거리로 나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시위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생님들 저런 장면이 광주에서도 연출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의 불행이 아닌 시민이 함께,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이 문제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 여의도 IFC몰에서 처음에 저희가 플래시몹으로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무슨 컨셉이었냐면요. 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외식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는 가족에게서 폭력을 입은 평범한 우리도 그곳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진짜 없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 공소시효라는 것이 지금 폐지되는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소시효는 이런 거예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것에 범죄에 의한 피해자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범죄로 인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이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가 어떻게 소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꿈을 꾸고 저희가 이렇게 이분들이 다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이세요. 이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건데 저희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이런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주시고 이게 저희가 작년에 같이 길거리를 거기 광화문부터 종로, 인사동 이렇게 쫙 돌았어요. 사람들이 지켜보시더라고요.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이 길거리를 저렇게 활보하다니. 그거부터 시작해서 친족성폭력 생존자가 여기 있다라고 저렇게 외치다니. 그걸 시민들이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12시 광화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토요일 날 하고요. 저는 바라는 건 여기 광주에서도 이거 왜 안 되지? 이 운동이 좀 이렇게 사실 저희가 저 가면을 쓴 건 죽은 자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죽은 자가 돌아왔다라는 컨셉으로 해주시면 사실은 이 광주에서도 사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죽었던 여중생들을 위해서 가해자는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탄원서를 계속 써서 보내는 걸 하고 있어요. 재판장에게.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저 위에 보시면 사건 번호랑 재판부가 딱 나와 있거든요. 저기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돼요. 탄원서 A4 한 장 정도면 되고 저걸 하나씩 보낼 때 지금 저 사건으로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또 계세요. 다른 아이, 가해자 부모 말고 다른 아이. 그래서 그분이 계속 저 재판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도 하나씩 탄원서 정말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걸 알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심정,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심정, 아동학대를 당하는 피해 아동의 심정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와 연결 감각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이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저에게 의지할 일이 있고요. 저도 선생님들께 또 기대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는 시입니다. 비스듬히.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선생님들께서도 또 선생님의 옆에 있는 비스듬히들과 기대어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 꼭 하나 찾아서 꼭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판 관련해주신 김용석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작가님 어렵게 보셨는데요. 오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아까 공소시효 관련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공소시효 폐지. 네, 친족 그래서 성폭력. 그 부분 혹시 저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희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요. 길거리에서 계속. 그리고 저희가 서명 이런 지금 청주 사건이 있을 땐 서명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소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인터뷰나 이런 걸 볼 때도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카페를 개설하고 거기에다가 기사들을 올릴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 센터 통해서 참가자분들께 뭔가 안내하는 메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과 또 그런 일들을 뭔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